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민주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을 막아서며 대치하다가 입장을 바꿔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집행에 예외는 없다며 압수수색을 막아섰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조건을 다는 건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자금 사용처 등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새벽 서해상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에 대해 위협 사격을 가해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남한 해군 함정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방사포 사격을 가했다며 해상 침범 도발을 경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악천후 속에 착륙을 시도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비행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7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북한군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 일부 무기체계가 낡아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향후 4년 동안 다연장 로켓 1000무를 추가 양산해 노후 무기를 대체할 계획이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두 번째 시도 만에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8층 사무실에서 당직자들이 막고 있었는데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조금 전인 오후 2시쯤 민주당사 8층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45분쯤 압수수색을 위해 민주당사에 도착한 지 5시간여 만인데요. 현장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도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는 민주연구원 내 공용 컴퓨터입니다. 김 부원장 말고도 다른 부원장들도 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당직자들과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검찰이 찾는 자료를 정확히 특정하려는 포렌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은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검찰이 당직자들과 섞여 당사 8층에 올라왔다며 부당한 영장 집행이라고 반발하면서 대치가 이어졌는데요.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사에 방문해 비통한 심정으로 이 현장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오전과 오후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고 국정감사 기간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돌입은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국감을 방해하는 침탈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정감사 사실상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민주당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전국은 다시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곳 당사 건물 안에서 진행되는 압수수색 상황 관련한 분위기 계속해서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주말 구속 수감되면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민주당사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고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검찰,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도 조사할 방침인데요. 대선 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할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말하겠다면서 추가 폭로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자,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사 이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도 찾아서 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달라면서 울먹였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야당 당사가 정당한 법 집행에 치외 법권이 될 순 없다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발언 차례로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이 정당한 법 집행, 이것은 진실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당 당사에 대한 과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정당 당사라고 해서 정당한 법 집행의 치외법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울먹인 이재명 대표의 호소,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특검 거부 관련 내용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하루 앞둔 여야 지금 초긴장 대치 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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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여야 대치가 극한 상황에 갔고 이제 거의 급냉한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약간 울먹이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세요? 뭐 야당에 대한 탄압은 그 민주주의의 훼손이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온 말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 대목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법치 확립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도 우리 헌법에 나와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측면과 네. 보통 일반적 상식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법치 없이는 민주주의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법치가 집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도 처음에는 이걸 막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것을 이제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과거에 뭐 작년인가요? 네. 김웅 의원 국회의원회관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을 때 예. 그때 뭐 당시에 국민의 전부 다 와서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이? 이거는 법치 훼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예.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거는 이제 법치 확립이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한 것인지 네. 하여튼 굉장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찰의 압수수색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19일 상황과 네. 오늘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고요.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 민주당의 어떤 그 상황이 바뀐 것인지 이번에 압수수색을 사실상 변호인 입회하에 지금 허용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죠. 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론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여론상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자칫 대치 국면에서 이것이 정치 탄압의 성격이냐 아니냐 진상 규명의 성격이냐 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올 정도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눈물이 다른 의미도 있다. 어떻게 네. 보는지에 따라서 정치 생각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이 감정의 표출인지 아니면 눈물 연기인지 예. 심지어는 격정의 토론인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은 너무 힘들다. 네. 지금 대선 끝났고 또 지방선거 거쳐서 당대표의 자리에까지 와 있지만 이 정치적인 고난이 끝나지 않는구나.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눈물의 의미는 뭔가 지지층의 결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지지층이 와해돼 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내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당의 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건 더 힘든 상황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적어도 눈물이 어른거린 것은 저는 당도 또 스스로도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지지층의 결집에 대한 강한 의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지지층의 결집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다. 네,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은 끝까지 압수수색을 막으려 했는데 결국 오늘 압수수색을 사실상 이게 허용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여론을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론의 역풍을 생각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조금 이제 달리 접근하는데 지난 2003년도 당시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규모도 굉장히 컸을 뿐만 아니라 그 불법 대선 자금을 주도했었던 우리 소정우 변호사가 차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이해창 총재가 어떻게 했죠? 저렇게 뭐 울먹이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그랬나요? 본인이 직접 검찰에 갔습니다. 나를 수사해라.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전공법을 썼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 뭐 우리가 법원에서 얘기하는 상식적인 선이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 위원장이 진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있는 건지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진실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이것을 정치적 음모다, 회유다,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건 하책이다.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당당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렇게 감성적인 발언으로 지지층을 결집을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를 국민 전체를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런 식의 이제 감성적 발언보다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지금 몰라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긴급 의총을 열었잖아요. 그런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없으면 시정연설 들을 수 없다. 야당 탄압에 대한 사과를 하라고 사실상 촉구를 했고요. 시정연설도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보이콧을 하느냐 아니면은 국회 내에서 종이 피켓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반박하는 태도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분히 국회 내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으면서도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보이콧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보는 장소에서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반박하는 피켓과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이제 김영준 교수님께서 2003년 4년에 이 차떼기 한나라당 상황과 비교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참 여기서 법리적으로만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또 당의 운명과 직결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단순히 김용 부원장 한 명만 관련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대선 불법 자금과 연관되거든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이 관련된 대선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면 2020년에 총선 때는 민주연구원이 관련된 게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은 뭐냐? 이것이 정확하게 이재명 개인으로 국한되는 차원과 또 당으로 전면적으로 또 확대되거나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되는 부분에 경계선이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당으로서는 일단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요 대장동 특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저축은행,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진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제외하고 대장동 특검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이 요청 물론 즉각 국민의힘은 거부를 했습니다. 이 특검은 실은 대선 과정 속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때 그럼 왜 안 받았어요? 예. 그때 윤석열 후보는 자신과 본인과 관련된 것도 다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때 그거를 거부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또 다시 이제 특검 얘기를 하는데 특검이란 게 원래 이제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거나 이랬을 때 나오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다른 방법이라고 보는데 두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수사를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발생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민주당 경선 당시에 이낙연 측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를 했다는 그 사실을 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 하나에 의해서 망가질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역대 야당과 정계 개편을 쭉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 87년도에 통민당이 평민당으로 쪼개지는 거라든지요. 아니면 95년도 민주당의 새정치국민회로 쪼개지고 그리고 2015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당으로 쪼개지는 이런 여도 과정 속에서 당대표 개인적 비리에 의해서 쪼개진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천권 문제라든지 대선 후보 경선대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정치 노선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깨진 적은 있지만 당대표 개인의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모든 것을 같이 함께 간다? 그건 그동안 1955년도에 만들어진 민주당의 역사와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무조건 이거를 탄압이라고 해서 막아냈을 때 오는 후폭풍은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당 내에 이건 이미 분열이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다시 얘기해서 이게 그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나 노선이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이 문제는 대선 전에도 나왔고 서른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예고된 거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에 나오지 말라고 수차례 자기가 가서 얘기했던 서른 의원이 부분들. 얘기한 얘기죠. 그런 부분이 왜? 이거는 당연한 예고된 수순을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는 정상적인 당의 행보를 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길로 가고 투치력으로 가야지. 민생은 민생, 국회의정은 의정과정은 의정과정, 그리고 지금 사법 리스크에 사법 리스크, 모든 것을 사법 리스크에다가 올인한다고 했을 때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현중 교수님은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 개인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보호하게 되면 안 된다. 이게 따로 가야 된다,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 해주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단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지지층들이 또 팬덤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서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것까지 안고서 선택을 했겠죠. 그 내용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더 뉴스 시간을 통해서도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었고요. 김영준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또 일각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자금이라는 것이 단순히 대선 후보만 국한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당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그런 이재명 대표의 수사 리스크까지 안고서 사실은 지지층들이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대장동 특검이 대선 때와 지금이 왜 다르냐?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선 때만 하더라도 아직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등하게 어느 정도 주장될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 특검을 받아들이는 순간 대장동 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 그런 성격이 다분하긴 했지만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권에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받아들일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러면 많은 국민들도 궁금하실 테고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것을 제 분석입니다. 저는 결국 이것은 법리 전쟁과 여론 전쟁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왜? 정치적 공방이 다분히 섞여서 진행되는 전쟁이고요. 그렇다면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이유는 뭘까?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반열의 선상에 놓고서 같이 비교합시다. 우리 같이 국민들 의혹을 털어냅시다라고 이 국민 여론전을 전개하는 것이고 저는 부산저축은행을 뺀 이유는 부산저축은행까지는 빼겠다. 그것도 못 받아들이냐. 이것 역시 한 발 더 나가려는 여론의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뭐 대장동 특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동 이 특검을 두고도 팽팽하게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검 가당치도 않다 이런 입장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께서 특검을 하자는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적폐 세력의 수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꼭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든지 검찰 수사에 문제가 크게 드러났을 때 특검 도입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특검은 가당치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실체가 점점 확실해지는데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만 오리무중입니다. 국민의 집단 망각이라도 기다리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 의견의 2배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말씀 되돌려드립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양쪽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을 때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에서 들으면 또 저쪽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요, 민주당이 계속 그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이 나중에 또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요. 네. 현재 검찰은 윤석열 정부 하 속에서 권력과 유착이 돼서 결국 야당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전혀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이제 대전제를 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특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국민적 의혹이 오히려 검찰 수사 이후에 더 증폭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특검으로 이제 수용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 지금 수사가 제가 볼 때는 시작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차분하게 특검이 실행되기 전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그리고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특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특검을 할 때 그 특검이 누가 될 거냐를 가지고 또 공방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정당 중에서 집권당을 제외한 쪽에서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면 결국 야당에 의해서 그 특검이 선정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공방이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서로가 뭐 특검 얘기는 뭐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던 나오기고 또 물타기 특검이다. 결국 이제 공세 전환을 위한 특검이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나의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좀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뿐만 아니라 여야 공방이 심하다고 한다면 차분하게 검찰의 수사와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곧 있지 않겠습니까? 뭐 빠르면 뭐 6개월 내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심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 1심의 판결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특히 이제 김용 전 부위원장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나름대로 뭐 1년, 2년 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은 그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뭐 특검이라든지 또 다른 방식의 새로운 그런 전국의 방향이 전환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혜주 교수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뭐냐면 해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저는 안 받아들여진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또 발언하는 이유는 여론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전쟁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방법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조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일체 저는 검찰 관련해서는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도 그러면 본인의 변론을 맡아줄 수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최대한 법리적 대응을 하면 됩니다. 법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이 너무나도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심지어는 개인 경제, 국제 분쟁에 대한 우려 엄청납니다. 우리 YTN을 통해서 계속 경제 관련 보도가 되고 저는 오로지 민생으로만 경쟁하십시오. 시정연설에서 와서 어떤 양국관리법이 됐든 또는 노란봉투법이 됐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을까? 그 전쟁을 벌이면 됩니다. 민생 서비스 전쟁을 펼쳐서
거기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것이 총선 성적표로 나타나는 것이고 검찰은 또 재판부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사법부가 독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권분립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일체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금 같은 모습 국민들이 또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건은 진행 중이고요. 사실은 또 김용 부원장이 이제 구속되고 특히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회유될 사람은 아니다. 진술 바꾼 적이 없다. 참 기자회견 내용이 뭐 참 재미있더라. 뭐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언론 입장에서는 보도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또 입장을 안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블랙홀이죠. 예.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회유 또는 협박, 조작 이런 단어는 저는 민주당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어리석겠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해가지고서 받겠다. 본인도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나는 제값을 받겠다. 자기가 죄가 있는 걸 분명히 알지만 자기 죄값은 받고 명령한 사람은 명령한 사람대로 죄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건 아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보냐는 거는 각각 지금 여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네. 국민들은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요.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저는 내년도 경제는 더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지금이란 적폐 수사 등등을 해서 오늘 또 나온 움직이지 않는 여론조사인데 거.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금 국민들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의 어젠다, 비전, 그리고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빨리 민생을 풀어가라고 하는 거를 주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는 각자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저게 지금 뭐 0.2%포인트 떨어졌다는 거는 그건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팽팽한 나아가서 겁니다. 그러면 여론이 바뀌지 않은 거죠. 않은 지금. 거죠. 긍정 32, 부정 64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지배하는, 여론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지금 얘기하는 뭐 수사라든지 검찰의 수사라든지 또 아니면 무슨 뭐 안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프레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금리 문제, 환율 문제, 더 나가서 지금 이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굉장히 새 정부에 대한 관심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딱 정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던 이런 상황이 보는 거죠. 지금 국정수행 평가초이 나왔는데 정당 지지도도 잠깐 보여주실래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이게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더 올랐어요. 2%포인트, 48.4네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 갤럽의 결과는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또는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해서 정당 지지율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거나 또는 갤럽의 결과를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빠지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허허하하는 그 유연성이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YS, DJ 정치에서는 심지어는 또는 JP 정치에서는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다간 큰일 나요. 했던 것이 있다면 저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다수당의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해버리면 더 이상 논의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할 일은 해라.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아져야 국정 운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할 일은 하라는 것이 아무리 수사는 수사 결과가 나온 대로 대응을 하면 될 것이고 그래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이야기는 해야 되거든요. 할 일은 해라는 것이 국민들의 주문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 지지도와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떤 정당이든 간에 자신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도취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원래 민주당의 지지가 무려 5%포인트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6주 동안 예. 지금 6주 동안 민주당의 지지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국갤럽 조사기요. 한국갤럽 조사요? 예. 조사 방식이 물론 달라요. 리얼미터처럼 ARS 예. 하는 거와 한국갤럽처럼 이제 전화조사는 건 다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런 그 다른 조사에서는 정말 30% 그러네요. 박스권에 있고 예.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대여 투쟁을 했을 때 지도가 떨어졌는지에 대해 똑같습니다. 지금 여당도 저렇게 리얼미터에서는 저렇게 나쁘게 나오는 이유가 뭘 것인가를 봐야지 자기한테 좋은 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게 전략이고 최고의 상황에서 만약에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건 전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뭐 여러 다르게 나오니까 아전 인수격으로 이 여론조사 저 여론조사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네. 된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민생 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두 분의 공통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월요일 기준으로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때가 아니라며 3개월은 더 지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확진자 수가 전주와 대비해서 늘면서 방역당국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 신규 환자는 14,302명, 위중증 환자는 226명, 사망자는 10명입니다. 신규 환자는 전주 대비 3,000명 넘게 늘었고 2주 전보다는 5천여 명이 늘어서 월요일 기준으로 2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2달 만에 다시 1을 넘으면서 다음 달부터 겨울 재유행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역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3개월 정도 더 지나면 마스크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는 설사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가 선언되더라도 한참 더 마스크를 써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겨울 재유행을 대비해 모레 동절기 예방접종 확대 계획을 발표합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2차 개량 백신은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와 BA.4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겁니다. 하지만 이른바 맞춤형 백신 공급에도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방역당국은 올겨울 코로나와 독감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할 우려가 큰 만큼 백신을 꼭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김병찬, 이석준, 전주환.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입니다. 법이 시행된 뒤에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최근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비롯해 스토킹 처벌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최초 발의부터 통과까지 걸린 시간만 22년.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뒤에도 스토킹 범죄의 현실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신변보호 여성 살해 김병찬, 가족을 살해한 흥신소이용 가족 보복 살해 이석준, 스토킹 끝에 직장 동료 여성을 숨지게 한 최근 신당역 살해 전주환까지 스토킹 피해자들의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시행 1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스토킹을 지속하거나 거절당한 뒤엔 보복의 빌미가 되기도 하는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하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적 독소 조항들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법으로 막지 못하는 스토킹 사각지대가 여전할 거라고 지적합니다. 스토킹하는 방식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해서 법의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빈틈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법무부는 법안 개정을 예고하며 온라인 스토킹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지만 위치 추적이나 해킹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든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가 뭐가 있을지를 저는 굉장히 연구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괴롭히는 행위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스토킹 범죄가 벌어지는 다양한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세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를 밟는 부부 등 가족 간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가 대표적인데 가정폭력 범죄엔 스토킹이 빠져 있어 수사 개시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 스토킹 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 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리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 남편의 어떤 이 절박한 마음이 이것이 범죄 행위인가라고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직장 내 스토킹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려면 사업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은 곧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가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스토킹 범죄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오늘 오전 토론회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21일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현행법으론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처벌에만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PC 주요 계열사에서 최근 5년 사이 산업재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파리크라상과 PB파트너즈, BR코리아와 SPL 등 SPC 계열사 4곳에서 산재 피해를 당한 사람은 2017년 4명에서 2021년 147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명에서 2018년 76명, 2019년 114명, 2020년 125명, 지난해에는 147명이었습니다. SPC 계열사 샤니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 손끼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업체 관계자를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샤니 성남공장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함께 근무하고 있던 동료 직원과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세요. 네, 조금만 주세요. 붙이려면 제대로 붙여야지. 아이 또 붙여놔야 돼. 어제 우리 단합된 거 아니잖아. 아이고. 어제 우리 많이. 아니 우리 저 많이 단합된 거 아닌가? 아니 우리가 뭐야 뭐가 가는 거야? 어? 아니 우리 저 많이 단합된 거 아닌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야당 하나 빨간 거 보니까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시려고 빨갛네 보니까. 아니 여당 탄압 많이 당했습니다. 어디 여당? 어제 저는 대단한 그런 그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저도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인데 이것을 공산화법이다. 그러면 저보고 공산주의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네, 제가 본질이 들어가기 전에 신성 발언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고하고 어제가 10월 19일이 중국 공산당 창건일입니다. 신성 발언만 하셔야죠. 신성 발언이에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일본의 사회당 대표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축전을 보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제 지금 공산법이라고 그랬는데 좌파라고 하신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산법인데 공산당 장관이래 당대표가 축전 보내는 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아니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신상 발언하세요. 응? 아니 중국 이제 공산당 장관이래 축전 보낸 그 당대표는 그 당은 뭐냐 말이야. 신상 발언으로 우리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님께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중국 당대회에 축하 전문을 벌였다는데 방금 뉴스에 뜬 내용 보니까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도 축하 전문을 보냈네요. 네. 주호영도 빨갱이입니까? 오늘 다시 날이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7도, 대구는 1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 게다가 찬바람 때문에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 5도, 춘천 3도, 안동도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지만 평년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17도, 대구도 17도, 부산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 북부 산간에는 5cm 이상의 눈이 쌓인 곳도 있는데요. 눈이 약해지면서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고 그 밖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방에는 금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추위는 수요일인 모레 낮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